한소영은 오늘도 새벽보다 먼저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은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고 바람의 살랑이는 커튼 사이로 정갈한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에는 조심스럽게 가꿔 놓은 화단과 잘 자란 국화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곁에는 애견 밥을 챙기며 허리를 굽힌 채 움직이는 한 노인의 모습이 있었다. 시아버지, 노재관이었다. 소영은 창문을 조용히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싱그러운 공기 속에 흙냄새와 풀냄새가 은은히 섞여 있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 아이는 없었지만 이 집은 늘 정겹고 따뜻했다. 남편 도연은 양평 읍내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느라 밤 늦게까지 일했고 아침엔 거의 눈도 못 뜨고 늦잠을 자는 편이었다. 그래서 아침 식탁은 늘 소영과 시아버지 둘이 함께 준비하곤 했다. 시아버지 노재관은 은퇴한 우체국 집배원이었다. 첫 만남부터 늘 정갈하고 인자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결혼식 날 아버지를 잃고 외삼촌 손을 붙잡고 입장하던 날, 뒤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던 사람이 바로 노재관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소영아, 오늘도 부지런하구나. 시아버지가 꽃밭에서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다. 네, 아버님.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잠깐 앉으세요. 금방 내렸어요. 소영은 정성껏 준비한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에게 내밀었다. 그 손길이 시아버지의 손끝에 닿는 순간 묘한 따스함과 아련함이 함께 스쳤다. 그 손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애써온 손. 추운 겨울에도 우편 가방을 들고 다니던 손. 그리고 이제는 꽃밭의 잡초를 일일이 뽑아내는 손이었다. 시아버지는 나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들이켰고 소영은 마당 한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흰 머리칼이 햇빛에 반짝였고 때때로 조금 느려진 걸음걸이도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얼굴엔 여전히 따스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이 평화가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다. 소영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엔 작고 낯선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지 오래였다. 요즘 들어 시아버지가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거나 며칠 전 장 본 물건을 또 사 오려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럴 때마다 소영의 가슴은 조용히 조여왔다. 설마 치매일까?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그날 아침에도 시아버지는 강아지 밥을 2번이나 챙기고 있었다. 이거 내가 했었나 깜빡했네. 괜찮아요. 아버님, 강아지야 좋아하죠? 한 번 더 먹는 거니까요.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속엔 떨림이 묻어 있었다. 마당에선 햇살이 가득했지만 소영의 마음엔 작은 균열이 점점 퍼지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소영은 시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영아, 내 지갑 못 봤니? 아침에 주머니에 넣으셨잖아요. 그래, 그랬나. 미안하다.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소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득한 슬픔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늘 정갈하게 가꾸던 화단마저 최근엔 어디가 삐뚤게 자라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금세 가지를 정리하고 뿌리까지 살폈을 그 손길이
요즘엔 조금씩 느슨해져 있는 듯했다. 소영은 그런 작은 변화들 속에서 묘한 쓸쓸함을 느꼈다. 남편 도현에게도 몇 번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여보, 아버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기억도 자꾸 헷갈리시고, 대화가 전보다 좀... 그러나 도현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다.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해. 난 요즘 가게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소영은 더욱 답답해졌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 밤이면 몰래 인터넷을 뒤져가며 치매 초기 증상을 찾아보았다. 짧은 기억력, 반복적인 질문, 물건 분실, 불안정한 행동, 그 모든 증상들이 시아버지의 모습과 자꾸만 겹쳐졌다. 그 따뜻했던 분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니. 그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인자했던 시아버지의 변화가 소영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팠다. 하지만 차마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었다. 호흡여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혹시라도 오해하시진 않을까? 그래서 소영은 돌려 말하기로 했다. 아버님, 이번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떠세요? 요즘 어깨도 좀 안 좋으시다 하셨잖아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소영아,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건강한 편이지. 그래도 병원 가면 더 좋죠. 내일 제가 같이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내일은 내가 혼자 다녀올게. 시아버지의 말에 소영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아버지는 병원에 혼자 다녀오셨다. 돌아오신 얼굴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다. 소영아,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하더구나. 앞으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운동도 해야 한단다. 그 말에 소영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시아버지의 입을 통해 조용히 다가온 순간이었다. 아버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봐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소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지켜내야 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한소영의 하루는 달라졌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아침 식탁을 차리는 일은 변함없었지만 이제는 시아버지 노제관의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되었다. 혹시라도 또 깜빡하지는 않을까? 대화가 어긋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소영은 결국 빵집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아버님 곁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일자리를 정리했다. 남편 도연은 한마디 툭 던졌다. 그래? 지금은 그게 낫겠지. 어차피 가게도 바쁘고. 나도 자주 못 챙기니까. 소영은 알았다. 도현이 시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다만 남편의 방식은 늘 그런 식이었다. 무언가 복잡하거나 감정적인 일이 생기면 최대한 피하고 넘기려 했다. 당신이 더 잘하니까 맡길게 라는 말로 책임을 그녀에게 고스란히 넘겨왔다. 하지만 소영은 달랐다.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단순한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품에 안아주던 따뜻한 품.
친아버지처럼 늘 곁을 지켜준 존재였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지켜드릴게요. 아버님,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렀다. 아침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점심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실버 건강 체조에 같이 나가기도 했다. 늦은 오후엔 마을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버님, 오늘 날씨 참 좋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래, 소영가. 이렇게 걸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 미소 하나면 소영은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치매 예방에 좋은 식재료, 대화법, 운동법을 하나하나 공부했다. 소영의 휴대폰 북마크엔 초기 치매에 좋은 식단, 감정 조절 방법, 가족 간병인의 우울증 같은 페이지들이 늘어났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시아버지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름을 헷갈리지 않으셨다. 화단의 꽃 이름은 기억하셨지만 강아지 이름을 순간 잊으셨다. 그렇게 조심스레. 그러나 꾸준히 시아버지의 기억을 붙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소영은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엔 한 박자 느긋했던 시아버지가 요즘은 종종 불쑥불쑥 감정을 드러냈다. 내 지갑 어딨냐고 아까 이 테이블에 놨었는데 시멘트 바닥에 지갑을 쿵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인 그 모습에 소영은 깜짝 놀랐다. 아버님, 여기 있어요? 식탁 아래 떨어져 있었어요. 소영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잠시 흐렸다가 돌아왔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소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아버님,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흘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지쳐 있었다. 남편 도현에게는 몇 번이나 전화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여보, 아버님이 점점 예민해지시는 것 같아. 어제는 나한테 소리도 지르셨어. 헐, 치매 때문 아니겠어. 내가 말했잖아. 병 때문일 테니까 그냥 너무 마음 쓰지 마. 그게 그냥 병 때문일까요, 가끔? 아버님 눈빛이 좀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당신이 더 예민하게 느끼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끊어버리는 도현의 말투에 소영은 더 깊이 외로워졌다. 남편은 여전히 가게 일로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하고 차가운 정적만이 가득했다. 하루는 평소처럼 시장을 다녀온 뒤였다. 소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소영아.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다르게 들렸다. 손등에 닿은 손길이 순간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보, 보고 싶었어. 입 맞춰줘. 그 말과 함께 가까워진 시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허리에 감긴 팔. 소영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간신히 몸을 밀쳐냈다. 아버님,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갠 눈물이 맺혔다. 그제야 시아버지는 멈칫하더니 물러섰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다. 아가, 오늘 시장 안 가니? 그 말이 오히려 섬뜩했다.
소영은 방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문 뒤에 기대선차에 가슴을 부여잡았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아, 오늘 너무 무서웠어. 왜 아버지가 또 실수하셨어? 그게 나를 안으셨어. 그리고 여보라고 불렀어. 입 맞춰 달라고도 했어. 한동안 말이 없던 도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랬겠어. 치매라서 헷갈리신 거지. 나도 알아. 병 때문이라는 거. 근데 그 눈빛이, 손길이 그냥은 아닌 것 같았어. 넌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해 줘야지. 예민하게 굴지 마. 제발. 그 말에 소영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전과 같지 않았다. 아침이면 여전히 아버지의 밥상을 차렸고 화단에 꽃에 물을 주며 평온한 얼굴을 가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시선, 손길, 말투, 그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졌고 때때로는 무서웠다. 그렇다고 시아버지를 내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이건 병 때문이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수없이 다독이며 소영은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반복했다. 한소영은 여전히 매일 아침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커피를 내리고 국을 뜨고 밥을 푸는 일은 손에 익은 습관처럼 반복되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긴장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님, 지금은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하실까? 그 아가라는 말 속에 담긴 따스함이 어느 순간부터 섬뜩한 기운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 노재관은 여느 때보다 조용해졌다. 소영을 향한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고 말투도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어쩐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매 순간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그 경계를 애써 유지하려 했다. 소영가. 오늘은 시장에 안 가니 시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어제 많이 사와서 오늘은 그냥 쉴까 해요. 그래. 그럼 나 혼자 좀 걷고 올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영은 얼른 일어났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나 하죠. 그녀는 아버지를 혼자 두는 것이 무서웠다. 아니, 어쩌면 두려운 건 혼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다시 또 그 순간이 반복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을 끝자락. 오래된 골목길을 걷던 중이었다. 시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소영을 바라보았다. 소영가, 항상 고맙다. 너랑 걷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 말에 소영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버님과 함께 걸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스쳤다.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더 길게 소영은 온몸이 굳어졌다. 사람들이 오가는 마을 골목 한가운데였지만 그 손길은 너무나 생생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님, 소영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냥
손 좀 잡아줄래? 나 요즘 자꾸 불안해져서 그래. 네. 아버님. 괜찮아요. 소영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고 시아버지는 그 손을 꽉 쥔 채 한동안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소영은 남편 도현에게 또다시 말을 꺼냈다. 여보, 아버님이 요즘 나를 딸이 아니라 여자로 보는 것 같아. 도현은 피곤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뭐 또 그 얘기야? 이번엔 정말 이상했어. 허리에 손을 계속 놓지 않으셨어.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잖아. 치매라며 헷갈리시는 거지. 그리고 너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 근데 오늘은 진짜 무서웠어. 소영가, 제발 좀 예민하게 굴지 마. 아버지가 일부러 그랬겠냐고. 소영은 입을 다물었다. 도현의 무심한 반응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모든 감정, 모든 불안,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를 마시며 평소처럼 말했다. 아가, 오늘은 내가 장 좀 보러 갈게. 너는 좀 쉬어.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아니요. 아버님, 같이 가요. 괜찮다니까. 내가 잘 다녀올게. 소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시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말렸다. 결국 그날 소영은 혼자 남겨졌다. 집안은 고요했고 마음은 더더욱 무거웠다. 낮이 되자 시아버지가 돌아왔다. 손에는 장 바구니가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다. 소영아, 고기랑 과일 사왔다. 오늘 저녁엔 내가 요리해볼까? 소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아버님. 그녀는 시아버지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손놀림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무언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님, 손 조심하세요. 응, 걱정 마라. 내가 아무리 이래도 아직 손끝은 멀쩡하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소영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다. 남편 도연은 일찍 들어왔고 시아버지는 고기 볶음을 내놓으며 말했다. 내 요리 실력, 아직 죽지 않았지 정말 맛있어요. 아버님. 소영은 웃었고 도연도 간만에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식사 중 시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소영가, 나 정말 미안하다. 조용히 내뱉은 그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무서워. 소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도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니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 도연은 말없이 시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우리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보죠. 혼자 감당하는 건 이제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소영은 깜짝 놀랐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자신도 통제 못하는데 어떻게 더 같이 지내겠니? 그 말에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아버님을 밀어낸 적 없어요. 아니다. 소영가, 너는 너무 잘해줬어. 그게 더 미안한 일이야. 그날 밤, 식탁 위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남편은 담담히 물을 마셨고,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영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은 병들어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걸 외면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자신은 그 사이에 서 있었다. 노제관은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분가를 하겠다는 말이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채로 그 누구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못한 저녁이었다. 식은 반찬들만이 서로의 침묵을 대신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한소영은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자신이 한 모든 노력, 감정, 배려가 그저 시아버지를 죄인처럼 몰아쓴 결과로 남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방문이 닫힌 뒤 소영은 남편 도연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아버님이 정말 나가실까 봐 걱정돼. 나도 그 말은 충격이었어. 하지만 아버지도 더는 우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으신 걸지도. 부담이라니, 난 아버님께 그런 뜻으로 말한 적 없어. 알아. 너한텐 그게 아니었다는 거. 하지만 도현의 말투는 어딘가 모르게 멀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이미 고단했고 대화는 늘 피로의 장벽에 막혀 있었다. 밤이 깊고 소영은 조용히 시아버지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조명, 그리고 간헐적인 기침 소리. 그 소리에 소영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이 집에서 우리 곁에서 평생을 보낸 아버지인데 어쩌다 이토록 외롭게 만들어버린 걸까. 소영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그저 조용히 문 앞에 앉아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님, 나쁜 건 저예요. 아버님이 아니라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잠시 그렇게 머물렀다. 다음 날 시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 나와 있었다. 평소처럼 화단을 돌보고 있었지만 그의 손길은 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어딘가 멈칫거렸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소영은 조심스레 커피를 내밀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커피를 받으며 작게 말했다. 소영아, 나 정말 괜찮다. 나가서 살아도 난 외롭지 않아.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은 저희 가족이에요.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가족이니까. 더 멀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집에서 실수할 때마다 너희 얼굴이 미안함으로 굳는 걸 보기가 힘들어. 그 말은 소영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아버지는
단지 병 때문에 행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변화조차도 다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전 정말 아버님을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조차 이제는 멀어질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작게 짐을 쌌다. 별다른 말도 없이 마치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듯 조용히 외출복을 입고 현관 앞에 섰다. 내 친구가 운영하는 노인 주택이 있어. 거기 가서 조금만 머물다오마. 아버님, 소영가, 내 마음 다 안다. 그래서 더 고맙고 미안하다. 그 말에 소영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말리지도 붙잡지도 못한 채 그저 두 손을 모아 고개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집은 유독 조용했다.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마당의 화단도 어쩐지 생기를 잃은 듯했다. 도현은 퇴근하자마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소영은 홀로 거실에 앉아 시아버지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반을 틀어놓았다. 음악은 흘렀지만 그 안에는 빈자리가 더 또렷했다.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소영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그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아버님도요. 식사는 제때 드시고 계세요. 응. 여기도 괜찮다. 걱정 말거라. 다만 네가 해준 된장국이 자꾸 생각난다. 그 말에 소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땐 다시 끓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소영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로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 도현이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 뵈러 갈까 이번 주말에. 소영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그렇게 다정하게 들릴 줄 몰랐다. 응, 좋아. 된장국 끓여야겠다. 한소영은 새벽부터 눈을 떴다. 부엌에 불을 켜고 냄비를 꺼냈다. 된장을 푼 국물 위로 다시마와 무, 표고버섯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아버님 좋아하시던 그 맛, 기억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국자질을 멈추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남편 김도현은 모처럼 일찍 일어났다. 머리를 헝클인 채 거실로 나와 말했다. 소영아, 아버지 댁 몇 시쯤 가면 좋을까? 10시쯤 나가면 점심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조용했던 집안에 오랜만에 긴장이 아닌 움직임이 돌았다. 소영은 반찬을 단정히 도시락통에 담으며 생각했다. 다시 얼굴을 보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양평 읍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산자락 마을. 그 끝에 자리한 노인 공동주택 앞에 도착하자 노제관은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전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고 하얀 머리는 더 눈에 띄게 얇아져 있었다. 아버님, 소영이 먼저 내렸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소영가, 도현아, 어서 와라. 말투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된장국 끓여왔어요. 소영은 도시락 가방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 말에 시아버지는 잠시 멈추더니 작게 웃었다. 그래,
네가 만든 거라면 뭐든 맛있지. 이번엔 다시마 육수 냈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바다 여행 가서 된장국 맛없다고 하셨던 거. 그 순간 노제관의 얼굴에 짧은 그늘이 스쳤다. 그랬던가? 응,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그 표정은 기억이 아닌 동의에 가까웠다.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놓인 작은 평상에 앉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아버님,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도현이 물었다. 처음엔 낯설었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비슷비슷하더라. 이름도 헷갈리고 날짜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편해. 그 말에 소영은 미묘한 안도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여긴 누구도 날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 그 말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버님, 제가 그렇게 만든 거라면 정말 죄송해요. 소영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소영아, 너는 끝까지 잘해줬다. 내가 그날 너를 불편하게 한 것도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는 말을 이었다. 그 순간 너를 네 엄마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젊은 시절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로 착각했을지도 몰라. 미안하다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걸 다 감당하게 했구나. 소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 이후 제가 아버님을 경계하게 된 게 너무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람은 지나가고 시간이 흘렀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는 건 어때요? 내가 다시 소영이랑 상의도 했어요. 저희가 좀 더 잘할게요. 아버지를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노제관은 고개를 떨궜다. 그의 눈에 맺힌 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고맙다. 근데 난 아직 자신이 없어. 무슨 자신이요. 또 실수하면 어쩌나. 또 너희를 울게 하면 어쩌나. 소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 실수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노제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소영아, 그날 내가 너를 여보라 부른 것, 그게 단지 병 때문이었다고 해도 너무도 무례하고 큰 실수였단 걸 이제야 더 깊이 깨달았어. 그런데도 날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는 아버님을 아버지로 끝까지 생각할 거예요. 무섭고 혼란스러웠던 건 맞아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아버님을 잃는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다. 햇살 아래 평범한 시간들이 흘렀고 마당 한켠에 핀 작은 들꽃들을 함께 바라보았다. 귀가길. 차 안은 조용했다. 도현은 운전대를 잡고 물었다. 소영가, 정말 괜찮겠어? 응. 혹시 또 무서운 일이 생기면 그땐 당신이 막아줘.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그가 덧붙였다.
나도 미안해. 너 혼자 너무 오래 버티게 했던 거. 그땐 몰랐어. 아버지가 치매라는 이유로 모든 걸 너한테 떠넘긴 것 같이. 소영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셋 다 누군가가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너무 두려웠던 거야.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나도.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고요가 다시 맞아주었다. 소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화단 한쪽엔 아직 시아버지가 손질하던 꽃들이 남아 있었다. 삐뚤게 자란 가지들, 조금 시든 꽃잎들, 그 틈 사이에서 조용히 피어난 작은 흰 곳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꽃잎을 손끝으로 만졌다. 이 집에 다시 돌아오셔도 나는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무서워하게 될까? 소영은 알 수 없었다. 그 두려움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껴안기로 했다. 며칠 후 노제관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짐은 크지 않았고 표정도 담담했다. 그는 문턱을 넘으며 말했다. 돌아왔다. 소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병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소영의 직감은 무언가를 정확히 감지했던 걸까요?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